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예, 자,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코리아 연구원 원장 김창수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과 트럼프가 불러낸 김창수입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김관진하고 트럼프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 번 나왔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네. 예, 김관진하고 친해요? 아니요. 난 친해, 난 김관진. 예. 자, 그리고 한동대 포항 한동대 교수 김준영 미국 문제 전문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저는 한반도 중심 전문가입니다. 주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중심 전문가는 다른 분이라고 이미 소개해준 적이 있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안내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내가 요즘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 돼갖고 그 발성 교정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해요? 대단하시다, 진짜. 발성 교정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24시간이 모자라게 사는 네. 음식 교정이 아니고. 발성 교정인데, 그것도 받을 만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음의 액센트를 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선희 같은 노래 가수들이 옛날에는 자음의 액센트를 줬대. 근데 요즘, 그렇지.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음, 이런데. 모음에. 그래서
가사를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딱 풀어 쓰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읽는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모음에서 힘을 줄 때 목이 쫙 풀린대요. 자음은 목을 누르고 모음은 목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 예, 성대 보호에. 성대 보호에. 그리고 자음을 세게 하지 않고 모음을 부드럽게 하면 마이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세게 퍼져나가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세게 얘기해야지 세게 나가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작은 얘기하듯이 모음을 쫙쫙 마이크에다 보내는 거예요. 자음은 칠레 와인이고 모음은 보르도네요. 이런 또 상주사회스러운 멘트를. 그래? 나 속으로 멘트를. 죄송합니다. 지금 녹음 중이 아니라 다행이네. 녹음하는 거예요? 진짜. 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참 사드. 코미디.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불쑥 나오네요. 예. 사드. 트럼프가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사드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거는 사드를 이 대선 시기에 맞춰서 계속 배치하려고 하는 이른바 북풍, 색깔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합의를 할 때는 올해 12월 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예상하지 않고 12월 대선에 맞춰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탄핵 정국이 되니까 갑자기 사드 조기 배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선 전에 한다는 둥 뭐 7, 8월 달에 한다는 둥 그렇게 해서 처음엔 7, 8월이었다가 또 다 당겨지니까 더 당겼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드를 강행해서 밤에 몰래 도둑처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드 이슈를 가지고 이른바 색깔론 공세를 펼치려고 안보 장사를 대선을 앞두고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뭐 의도대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냥 뒤틀어버린 거죠. 안철수가 바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합의한 거는 뭐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걸 지금 어기고 있는 거니까요. 딱 깔아주는 거는 보수를 위한 것처럼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사드 전국으로 다시 진보 보수 또 일종의 분단 체제 냉전 구조 안보 논리로 갔잖아요. 국내 정치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딱 깔아놓은 다음에 미국 언론이 모두가 얘기하듯이 문재인을 결정적으로 도와줬다. 오히려. 미국 언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사드 비용 문제를 들고 옴으로써 완전히 문재인을 손을 들어줬다. 근데 왜 그랬어? 그럼 트럼프는? 지금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거기도 말뚝박기예요, 그것도? 트럼프는 몇 가지 이제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협상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는 브리핑을 그냥 속에 넣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MD의 일부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한국이 계속 MD의 일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MD가 전혀 무관한 거다. 무관한 거다 그랬는데 MD의 일부라고 사드가 MD의 일부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15%를 누구한테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정보를 아는 척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별명을 저주에게서 참존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속 내렸던 결론은 미친놈 전략? 네, 미친놈 전략, 미치광이 전략을 쓴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자신이 미치광이는 아니다. 트럼프는 또라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쓸 때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거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사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월 6일 날 미국의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의 당시 서울 방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국의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또는 미일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대해서 동맹국 달래기. 그렇죠. 경청을 하면서 동맹국 달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했던 거였죠. 1차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그렇죠. 투어. 리스닝 투어. 튜어.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 게 3월 달에 맥마스터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맥마스터는 어디를 갔냐면은 근데 맥마스터라는 이름은 재밌어요. 맥마스터가 아니라 참 국무장관은 저기 그렇지. 틸러슨이었었죠. 틸러슨이 맞죠. 네, 틸러슨이었습니다. 이번은 맥마스터는 안보 보좌관 아니에요? 네, 안보 보좌관 맥마스터고 틸러슨이 와가지고는 틸러슨 방문한 나라는 한중일 3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에 대한 동북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게 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틸러슨이 심지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의 이른바 신형 대국론에 대해서 살짝 동의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풀고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다지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틸러슨의 3월 아시아 방문은 동아시아 3국, 동북아 3국 방문을 통한 외교, 이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펜스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펜스가 온 것도 우리가 4월 6일 대통령? 예,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펜스가 아니라 펜스. 예. 제 발음 펜스입니다. 펜스요? P야? 예. P. 난 우리 집 방어 준다 해서 펜스인 줄 알았더니 펜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4월 위기설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펜스가 와서 이야기하는 안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사실상 펜스가 왔을 때 다녔던 나라들은 어디냐면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TPP라든가 FTA와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의 통상과 관련된 주요 나라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 목적이었습니다. 통상 외교였어요. 펜스의 목적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떠날 때 한미 FTA 개정하겠다고 펜스가 딱 쐐기 박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동맹,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통상 세 가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고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한미 FTA하고 FTA 재협상하고 그 다음에 사드도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던지는 사드 거죠. 비용 내라. 사드 비용 내라. 재협상하겠다 이런 거죠. 그 미국을 지금 이제 100일이 됐잖아요. 지난 29일로서 100일이 됐습니다.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100일이 됐는데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다 정지 작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겨우 통과시킨 게 뭐냐면 소위 정부 예산안이 셧다운을 막는 걸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한 게 유일하고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행정명령을 30개나 남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루즈벨트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발한 게 처음인데 법안은 한 개도 못 만들었어요. 헬스케어부터 한 개도 못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트럼프를 지탱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하고 좀 친해진 거. 그래서 중국한테 약간의 양보를 받아낸 거, 분위기 좋은 거. 그리고 하나는 북핵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의 외교에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뒤를 보면 이거는 별로 트럼프 자신에게는 궁여지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반중 친러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반중 친러였었죠. 그런데 친노 잘못 사람들이 친노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는 다시 친중 반러가 됐죠. 물론 거기에는 러시아와의 내통설도 있었지만 문제는 군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대외 정책을 모르니까 세 개의 핵심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하나는 피터 나바로랑 스티브 배넌이라는 반중 친러 노선을 했던 최초의 권력자. 이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죠. 이 사람이 심지어 NSA 국가안보보좌회관 회의까지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밀려났습니다. 다시 밀려나고 그 시리아 때릴 때는 저 구석에서 상황실에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쿠시너와 맥마스터 또는 매티스한테 밀려난 거죠. 쿠시너가 친중 인사 친중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중 노선을 이끈 사람이 쿠시너와 이방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북 노선, 사드 노선을 지금 지휘하는 사람들이 맥마스터하고 매티스입니다. 군부입니다. 이 전쟁 전문가들이에요. 군부고. 사드 그다음에 MD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지금 매티스와 맥마스터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 친중과 사드 노선에서는 지금 공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중 노선을 기록했던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이제 두 개의 핵심 권력이 남아 있는데 이 권력이 적어도 사드에 관해서 북핵에 관해서는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부의 입김이.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원래 지지를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노선이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궁여지책이지 자기의 외교적 승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또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미중 회담 있고 난 다음에 내용은 노출이 안 됐잖아요. 네네. 노출이 안 됐는데 트럼프의 워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중국이 열심히 하는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열심히 하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열심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밑으로는 미중 간, 그다음 북미 간 앞으로 대화 쪽으로 급격히 가려고 하면서 지금 살짝 뻥카를 날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까지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기점으로 했고 미중 회담하면서 그때부터 그 밑으로는 권력 투쟁이 있는데 그 회담한 그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또 하나 비틀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아젠다 아닙니까? 북핵하고 중국과의 통상 문제였습니다. 예. 우린 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통상 문제는 수단이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을 봐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중상주의자입니다. 경제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뒤집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봐주는 척하면서 통상 문제를 오히려 중국이 100일 동안 통상 문제에 선물을 가져오기를 오히려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은 비틀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뭐라 하냐면 FTA를 위해서 마치 사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반대로. 네. 반대로. 사드를 받기 위해서 FTA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드를 이용해서 FTA를 이용한다. 재협상 한다든지 유리하게 바꾼다든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사드는 저는 1타 3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한테 물리는 거고. 물리는 거예요. 그거 1피. 예. 2피는 뭐냐면 여기 10억 불이라는 게 1조잖아요. 예. 자, 가만히 보면 1조 1천억이란 말, 1조 2천억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사드 한 1조 1,600억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죠, 지금. 지금 오늘 환율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원래 사드 배치하고 있는 게 4천억입니다. 사드 예산이. 예. 그래서 지금 1조 5천억에 딱 합치면 그게 바로 사드 한 포대에 1개 포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아까 방송에서 그 얘기했더니 그 김창수 박사가 개무시하던데. 개무시해요? 그럼 개무시를 조금 이따 듣고 두 번째. 분담금도 10억 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5% 내지 50% 약 1조를 내고 있습니다. 1조 조금 덜 되는데 내년에 1조를 넘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10억 불을 합치면 우리가 100% 되는 거야. 100%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드 배치를 직접 돈 낼래 아니면 분담금에서 1조를 그러니까 10조죠. 예. 1조죠. 10억 달러. 1조, 예. 예. 그걸 더 낼래 지금 이 상피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여기 주둔하는 분담금을 올리는. 그 어느 쪽으로 하든 우리한테 1조를 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FTA. 현재 내고 있는 거에다가 10억 불을 더 내라는 거죠, 분담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비용 낼래 아니면 분담금 낼래. 그렇죠. 근데 브리핑해 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네. 네. 이게 사드 하는데 이게 10억 불 부가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분담금을 올리든지 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야 사드 니네가 돈 내고 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뭐 기 협상대로 합의대로 한다면 그럼 차라리 이쪽에서 사드 분담금에서 내라. 그리고 그 분담은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다음 세 번째가 FTA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안 되면 FTA 양보해라. 그다음 마지막에 1타 3피가 아니라 4피가 있잖아요. 네. 난 문재인 도와주겠다. 자, 아까 가장 결정적인 거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거죠. 예, 비용. 비용이요. 그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무시 할 성품이 못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 4천억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한국한테 물려서 사드한테 비용을 채우겠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드는 이미 미국이 구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예산으로 이미 구입한 거고 구입한 사드를 한국에다가 이제 배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 비용에 미국이 지불한 거니까 구입 비용을 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입이 됐으니까, 구입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액수를 결과적으로 맞춰보면은 뭐 그냥 1억 5천이 딱 맞아가는 거다 그런 거지만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10억 불을 이야기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뭐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1타 3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김정은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FTA 부분입니다. FTA.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전부 다 반입이 분담금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방위 분담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50%가량 내고 있고 대략 작년에 낸 게 9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예. 내년이면 이제 1조가 될 겁니다. 9,600억 정도. 예, 1조 원이 될 텐데요.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미 간의 무역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는 무역 적자가 2016년도에 약 236억 달러가 됩니다. 예. 우리가 적자? 우리가 흑자죠. 적자. 예. 그럼 미국이 그 적자로 적자가 236억 달러 적자고 중국한테 약 3천억 달러 적자입니다. 예. 그럼 트럼프는 이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236억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달러라는 사드 분담금을 돈을 니네들이 내라 해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지러운 상태 속에서 마치 그 사드 비용 문제를 조금 양보해 주는 척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가지고 또 카드를 들이낼 거랍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연간 걔들이 올리는 200 얼마요? 236억 달러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근 한 40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0조 적자 우리한테. 많이도 보내 자식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런 액수보다 트럼프는 이렇게 큰 돈에 대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억을 한국이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은요. 성동격서. 그렇죠.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근데 한 가지는 벌써 맞히셨네. 그러니까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건데 FTA를 먹겠다. 트럼프는 성동격서보다도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치면서 동쪽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도 먹고 FTA도 먹고 이렇게. 성동격서 격동. 그렇죠. 제가 그것도 준비했는데 대단하시네.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말씀드냐면은 타초경사. 풀을 치면서 뱀을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10억 달러라는 것은 풀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김관진이라든가 우리 정부라든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금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놀라는 사이에 트럼프는 또 다른 카드를 들이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초 경사가 아니라 타초 취사. 풀을 치면서 뱀을 잡는 거예요. 놀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잡는다. 트럼프가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계속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저것들은 뼛속까지 친미고 내가 이렇게 하면 깍져 빨아먹어도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정권 교체를 이놈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저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정권 교체를 5월 14일 날 한대. 왜요? 선거가 5월 14일 날 있는 줄 알았대. 트럼프가. 진짜 멋진 놈이야. 그것도 한테 앞뒤가 없어, 정말로. 5월 9일 아니라 5월 14일 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김창수 박사의 그 분석을 거의 99% 동의하지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트럼프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마치 저렇게 얘기하면 뭔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불쑥불쑥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받거나 뭔가 충동적인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A man of distraction. 그렇죠. 저는 산만한 인간. 그런데 이 한국에 관해서는 뒤에 아까 말씀드린 메티스나 맥메스트의 그랜드 플랜은 있다는 거죠. 맥메스터나 메티스. 적어도 한국 문제는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군부잖아요. 군부들이 적어도 이 한국의 동맹을 최대한 이루어가는 메스터 플랜은 뒤에 맥메스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펜스도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행기에서. 어렵겠다. 다음 정부로 넘어겠다. 그런 얘기를 펜스나 저쪽은 하는데 사실 맥메스터의 점 뭐냐면 그럴수록 더 빨리 배치해야 된다는 게 작동한 거죠. 오히려 트럼프나 펜스는 문재인이 될 수는 또는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을 했지만 감안하고 그걸 레버리지 잡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자. 뒤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김관진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미략 또는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 매파 군부와 우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하고는 이게 내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잠깐 보시면요. 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문재인이 되기 전에 빨리 문재인 된 것처럼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가 이루기 전에 미국이 초기에 성주를 굉장히 가속을 밟았다가 그렇죠. 최근에 늘어졌었어요.
별로 맞아요. 진행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펜스하고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 한국은 정권교체가 되는 거다. 아하.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밑에 있던 군부들하고 김관진은 뭐가 딱 맞아 들어가냐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알박기를 해야 된다. 라고 본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요. 자, 그 작년 7월 8일 날 사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올 1월에 단체 관광 금지하면서 3월 10일인가 15일까지 예약된 것만 다 보내고 막았단 말이에요. 경제 압박 들어오고 있었는데 2월 달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사드 지금 배치하냐 그랬더니 근데 그날 모른다고 한 날 괌에서 사드 부품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4월 16일 날 자기들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아마 정권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사기친 거야. 그리고 느닷없이 그 4월 26일 날 배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건 걔들의 실수가 아니라 나는 지금 김준영 교수가 얘기했듯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획 속에서 이 대국민 사기 작전을 펴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1월 트럼프 취임부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행적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김관진은 며칠 만났죠. 미국 갖고 플린하고 계속 마이클 플린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쫓겨났죠. 근데 그다음 플린이 쫓겨나니까 그다음에 맥마스터가 되니까 또 가서 맥마스터를 만났어요. 맥마스터하고 대여섯 차례 지금까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거는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왔을 때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미국의 마티스 국방장관이 왔을 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언젠가 이 전국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외신에 보도될 때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한국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3월 달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왔을 때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뭐 사드 보복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처럼 해줬지만은 중국까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펜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어떤 4월 달까지 1년의 쭉 흐름들을 보면은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해서 열을 낸 거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김관진이었고.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어떤 소극적 활용하면서 동의, 이용하면서 끌려갔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폭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한국이 돈 내라 이겁니다. 근데 원래 한국 정부라든가 김관진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했던 거는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못 가서 하느냐. 이게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도 그 공여, 그렇죠. 가지 공여하게 되면 그걸 가져오는 거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드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트럼프의 머릿속에 박혔냐면 여기서부터 제 추론인데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가면서 사드 조기 배치하자.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진다. 사드는 한반도 빨리 조기 배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좀 보호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그래? 그러면 돈 니들이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김관진이 미국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되겠네요. 이 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아니야, 그 정도면 집행유예로 나와. 또 이제 처벌이 커질 게 있어. 전문 분야가 나오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관진 그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2월서부터 해갖고 점점 위기 상황을 조성하더니 4월 들어오자마자 칼빈슨 호의 회항서부터 얘기해갖고 전쟁이 난다. 4월 27일 전쟁 소라면서 그냥 바짝 긴장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구에서만 전쟁 안 난다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슬그머니 지금 이 상황은 없어졌어. 네. 이렇게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전부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미국이 만드는 건지. 일본이 띄우고. 아베가 띄웠잖아. 아베는 뭐 이제 뭐 아베는 자기 피난민 가려서 받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하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분쟁을 이야기했고 이용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오사카 이 시간에 몇 번 말씀, 불법 불화된 토지 문제 때문에 자기 처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 부인이 또 이거 기타 가수 그것도 2015년서부터 바람이 난데 계속 만나고 있는데 모르겠네. 영화 배우하고 아베 마누라가 바람 났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놈이구만. 트럼프도 대통령 안 됐으면 이혼할 거예요. 지금도 따로 살잖아요. 백악관에 안 살고 트럼프 타워에 살잖아요. 트럼프 마누라도 남자 있어요? 따로? 그게 아니라 실적이 난 거겠죠, 트럼프가. 근데 원래 이혼한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안 하고 이방카가 들어가 있고 트럼프 타워에 있잖아요. 같이 안 살아요. 그렇죠, 같이 안 산다 그랬지. 백악관에 안 들어갔구나. 그 젊은 여자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 여자. 멜라니아. 그 모델 출신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봉도사가 진짜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충분한데. 왜? 일단 뭐 하여튼 애정 관계가 좀 복잡해야 되잖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난 방송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도사 얼굴 보면은 순진하게 생겼다고 느끼는 것 같아. 난 그게 진짜 불만인데. 근데요. 요새도 봉도사님 이혼했냐고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 파일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혼했었다가 재혼하고 그런 건 몰라요 아직도? 그걸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글쎄,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집요하게 진짜로 봉도사님이 이혼을 한 적이 있나요? 정말 알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혼할 정도의 그런 인품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이런 인품이다. 그러니까 봉도사는 계속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맞지. 근데 그런 게 어떤 대권 후보의 자질이라면은 최근에 제가 그 자질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왜냐면은 여자가 좋아해 당신. 그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잠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저희 뭐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가지고 이제 피부과에 또 외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과에서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부과에서 치료받던 저기 어디냐면 묘령에 젊은 여성분께서 갑자기 치료받다 말고 제 목소리를 듣고 튀어나오더니 아니 전국구에 나오는 김창수 박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양재역에 사시는 아주머니 방송 들으시죠? 그러면서 봉도사님한테 한번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전해줬습니다. 제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제 전국구 잘 들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갑자기 묘령에? 그래서 갑자기 저를 좋아하시는 알아보는 이런 여성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럼 김창수 대권론을 우리가 줄 서면 되는 거야? 뭐 저도 좀 그렇다고 폼을 한번 잡아보는 거지요. 트럼프스러운 상황.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 위기 상황 그러면은 사실은 기획된 거예요? 아니면 이 흐름을 가는 거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고의로 기획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우선은 이제 뭐 찌라시가 많이 돌았죠. 근데 저는 그 찌라시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거니 우리가 그 선언적 판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트럼프도 예측 불가능이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김정은 예측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 둘이 충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팩트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야기시켰던 거는 일본의 블로그 재팬타임즈인가 어떤 그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4월 27일 날 미국하고 중국이 4월 6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미중 사이가 틀어지면서 4월 27일 날 선제 공격한다. 그런 게 이제 돌았습니다. 돌았죠.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다가 그 칼빈슨이 그렇죠. 회항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 거는 4월 8일 날 미국 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칼빈슨이 한반도에 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폭스 TV 보다가 폭스 TV에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거 갔구나 그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국의 MBC 방송이 서울에 왔어요. 94년대 전쟁 위기 때 서울에 왔고 지금 와가지고
주한미군 사령부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전쟁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 일본 언론 이런 데서부터 이제 퍼뜨린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앞에서 봉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빈 스노우가 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 하다가 시리아 폭격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성격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 또 하나는 광고 듣고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자, 또 하나는 바로 한국 언론이에요. 제가 전화를 두 부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친척들이 전쟁 나느냐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전쟁 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전화 와요? 전화 와요. 예, 제가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 전쟁 안 난다. 친척들은 안심하는데 기자들은 실망해요. 실망을 해요? 실망해요. 한국 기자들이 실망해요. 분명히 뭔가 이번에는 다르고 뭔가 위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한국 언론들의 보수 언론이죠. 그 기자들이. 아니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 아니죠.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한국이 증폭시킨 한국 언론이 증폭시킨 게 상당히 있었고요. 스스로 증폭시킨. 미국 언론은 물론 트럼프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쟁은 옵션이 아니라는 게 이미 중론의 정론지들은 전쟁 난지 않는다는 올 옵션 사운드 테이블인데 그 올 옵션에 그렇죠.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올 옵션이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선제적이라든지 방어적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인 교수 말씀에 대해서 덧붙이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들을 마치 그것이 군사적 공격을 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중국이 안 하면은 미국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가지고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우리 언론이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가령 이제 1월 1일 날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그런 일 없을 걸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것은 군사적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겠다는 식으로 우리 언론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인 교수님 말처럼 일각에서는 그런 식의 상황이 기사 쓰기에 좋으니까 원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칼빈슨뿐만 리미츠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3개가 집결한다고까지 거짓말했잖아요. 와 그렇게까지 뻥을 쳤어요? 항공모함 3개가 오면 근데 항공모함 3개 안 들어왔어. 나도 3개가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심지어 아니 하나는 수리 중이고 하나는 저 멀리 있고. 역사상 세대가 한 군데로 모이는 일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보도가 세대가 모이는 것 자체는 전쟁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칼빈슨도 4월 25일 지나서 거의 주말에 왔잖아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얘기한 걸
어쩔 수 없이 그 뒷받침하느라고 나중에 기수 돌려서 왔다고 봐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니스트가 썼잖아요. 전쟁 상황을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3개가 오려면은 세계대전이 붙어야 되는데 러시아를 치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 중국 러시아가 왜 국경으로 저기 병력 이동시켰다. 네. 그거는 10만 명, 20만 명.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중국발 보도도 중국의 병력 보도서를 그것도 미 확인 보도했던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때 제가 그럼 어떻게 사실처럼 그러니까 중국 군대 막 움직여서 그게 지금 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넣기 하기 위해서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중단시켰다. 항공사 중단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짜예요? 예. 그것도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 위기설이 보도되니까 여행객들이 대폭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예약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했던 거였고 대신에 단동호에서는 작은 여행사들은 계속 간다. 그렇게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중국의 항공사들은 북한하고 항공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전쟁 위기설이 이제 증폭되어 나갔던 거죠. 아니 그리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처음에는 보도가요 중단하겠다고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는 원유의 양을 줄이겠다. 근데 그 다음에는 보도가 없어져.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평양 쪽에 지금 주요소가 다 문을 닫고 외교관들한테만 준다. 이것까지 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석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미 끊었다. 중국이 또는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이 안 끊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참.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위기 상황은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언론이 부추겼고 아베가 부추겼고 또 미국은 즐기는 거죠. 미국은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면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곧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 이렇게 또 보도하는 거야. 맞아요. 그 트럼프는 그런 상황을 즐긴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걸 팍스로 봐. 팍스로 보고 한국에서 전쟁 난 텐데 니네 조심해라 야. 근데 이번에 물어봤거든요. 워싱턴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야 너는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북한한테 미사일 쏘지 말라고 말해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쩐 놈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잖아. 김정은. 그래서 그것도 질문했는데 김정은을 영리한 친구라고 이 평가한 건 뭐야? 프리티 스마트 쿠키라 그랬던가요? 프리티 스마트 쿠키. 그러니까 이제 자식 제법 똑똑한 놈이네. 이런 거죠. 한 방 있네. 제법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적 긴장 한참 이야기할 때 이제 일합을 겨뤘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딱 일합을 겨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봉준사님 딱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 딱 해가지고 일합을 딱 한번 겨뤄 보면은 대충 저자가 어느 정도 그렇지 견적이 나오는 거죠. 뭘 제대로 안 해도 우리가 장사정포만 쏴도 이놈들 미사일 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북한이 계속 정말로 다종의 북한의 미사일 성능들을 계속 과시를 해왔습니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뭐라고 말한 걸 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나네 어쩌는 세계 여론이 떠들고 그게 김정은한테 굉장한 압박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김정은 저놈 봐라 제법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젊은 아이가 이 군대도 잘 통솔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법 똑똑한 녀석이네 이렇게 이제 베리 스마트 쿠키라고. 근데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뭐냐하면 결국 그래도 레드라인은 안 밟았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든 특히 ICBM을 날렸더라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미국이 요격한다 그랬지만 요격에서 실패하면 미국도 망신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계속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아주 미국이 울타리를 친 안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하네? 근데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5월, 6월에 다음에 결국 지금 그 트럼프가 오바마하고 구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로 오바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결국 네가 지금 소리는 커지고 공포 분위기는 하지만 결국 너도 그러면 북한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또 선제 공격이 아니라면 그건 뭐니? 결국 그럼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인 대화 다른 게 뭐냐? 나는 다르다. 왜?
오바마는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대화로 이끈다. 요 차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공식 브리핑을 국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전략국장 해갖고 공식 그렇죠. 브리핑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모아놓고 그렇죠. 공식 브리핑을 할 때 그때 나왔던 표현이 path of dialogue, 예. 대화의 길로 끌어내겠다. 네. 그다음에 김창수 박사가 지적했듯이 peaceful denuclearization, 평화적 비핵화. 그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바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경로야 이게. 그렇죠. 막 전쟁꽃처럼 큰 소리 빵빵빵 치더니 결국 북한과 대화하자. 대화의 길로 나와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뻥카는 너희들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야? 난 오히려 더 먼저 꼬랑지 내는 건 미국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에 약간의 찬물을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고춧가루 뿌리고 싶어요. 아니고, 고춧가루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는 했어요. 대화를 이끌고 내고 싶은데, 그럼 미국에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끌어낼래? 미국의 여론 반대도 있고, 이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뭔가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이끌어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걸 자 찬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걸 끌어내는 것이 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도 현재 외교 안보 라인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7월 돼야지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도 불가능해 보여요. 저는. 아니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걱정되면서 쪽팔리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놈이 원래 장사꾼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 스스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데 지가 귀재라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네. 나이가 70이 되도록.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 말하자면 참모진이나 외교안보 라인도 구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일종의 간보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나라씩 이렇게 던져보고 만나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나름. 그러니까 이놈이 협상을 하는 선수니까 상대를 계속 건드려보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네가 날려보는 거지. 네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지금 던져본 건데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은 장난이 아닌데 얘하고 말을 통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아베가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면서 이놈은 진짜 대가리가 교활하게 돌아가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김정은이도 딱 보고서 이놈도 제법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만 호구지. 완전 호구고 이것들은 이디어트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막. 그렇죠. 이거 김관진. 그래서 김관진 얘기. 야, 이건 나 진짜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시진핑이 그건 이제 보도가 됐잖아.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설명했다는 거 아니야.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간단치 않은 나라다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대목에서 난 트럼프가 많이 설득이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쿠시노하고 이방카가 친중 라인 아니에요, 애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서 친노를 갔다가 친노가 아니라 친노를 갔다가 별 재미없다. 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했는데 중국 시진핑을 그렇게 했고 얘기를 듣다가 시진핑을 만나봤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은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였었다. 그것만 각인이 돼 있어. 이놈이. 그러면서 동시에 저 김정은 어린 친구지만 만만치 않다. 라고 하는 거로 나는 일정 정도 오리엔테이션. 북한을 바라보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판단은 어느 정도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대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한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엮어서 봐야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들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전에 김지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최대한 압박과 관여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도 구체적으로 뭐가 압박이 돼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르겠고 협상을 하려고도 하지만은 또 협상이라는 패를 또 너무 빨리 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또 미국의 군부 쪽에서는 군사적 옵션은 또 내려놓지 않았다 이런 말도 또 슬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 게임 속에서 이 당사자는 한국인데 그래서 한국이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에게도 무슨 어떤 카드를 던져주고
미국에게 더 뭘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하고 쿠바하고 국교 수교를 할 때는 교황께서 중재자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하고 리비아하고 국교 수교를 과거에 할 때는 영국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아시아 이 정세 속에서는 한국이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G20 회담이 독일에서 열리면은 거기에 교황이 가시면은 교황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불행한 상황인 거예요. 불행한 상황. 우리 문제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했잖아요. 네.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고 세계의 강대국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교황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최변 얘기하던 걸 계속 받아가면 그런 이 대목에서 한국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게끔 장난을 친 김관진 실장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샅샅이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와 맥메스터와 김관지 우리 국방부의 그걸 워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4월 28일 트럼프가 로이터하고 그 다음 날 워싱턴 타임즈에서 뭐예요? 한국이 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인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알려줬다. 그 다음에 이제 맥메스터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협상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묘한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폭스 뉴스에 나온 맥메스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영어 원명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 동맹국에게 적절한 분담금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이지 사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짜 묘하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말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기는 가장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다. 그게 이제 last thing to do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할 일이란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만 호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맹국한테 다 하니까 너 너무 호구처럼 생각하지 마.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는 자괴감 갖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 앞으로 눌러더라도 너한테만 한 거 아니니까 너 호구 너무 절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호구면 좋고. 네가 호구면 좋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가 호구 잡히는데 우리가 사드로 국한되지 않고 그냥 사드 싫다 그러면 분담금으로 대신하라 그럴게.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이면 이미 돈 냈지만 다음부터는 네가 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하라는 얘기고. 그랬잖아요. 홍상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고 나중은 틀리다예요. 지금은 심지어 맞아도 이제부터 나중은 틀리다. 니들 이제부터 각오해라. 사드 문제라든지 문제라든지 혹은 이후에 모든 분담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느라. 그러니까 2조 내라. 사드 1개 포대 비용 꼭 낼 준비하고 있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니들 국방비를 지금 저 동맹국 EU 국가들한테 2%까지 다 올리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주로 야권 지도자들도 3%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3.5% 4%까지 올려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국방비를 써라 이런 방향까지 갈 수 있어요. 주한미군 비용을 이제 니들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관진 예를 들고 그 맥메스터 만난 미국 가서 한 얘기 자 이거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난 세 가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는. 2월에 국방부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모른다. 그러면서 들여왔잖아요. 그다음 지난번 사드 배치하면서 그 한미 군사협정서 맺었잖아. 그거 2급 기밀을 만들었고 2026년까지 뚜껑을 못 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황교안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교안 까라 이 체제의 안보실장, 국방부, 황교안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황교안은 과도 정부 아닙니까? 탄핵받은 정부의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원만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변 이런 거는 적극적 통치행위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통치행위라고 표현해 주는 거는 황교안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고. 미안해. 일종의 매국노 짓을 한 거죠 뭐. 내가? 나쁜 놈이지 그냥.
그 황교안이? 황교안이가. 이게 뭔 짓이야. 지들끼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세 속에서 무슨 지혜를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미국 놈 호구짓 내지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 앞제비짓거리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무슨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있어서 이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노후 보장으로 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얘기야.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고요. 아니 여기서 은퇴하고 난 다음 그 미국 그 스폰서 받아갖고 유엔 가서 근무하고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제가 뭐 그런 이야기도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저 사람들이 약간의 신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것이 그것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마지막까지 나가는 정권이지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기 최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한국이 알려줬다 그랬는데 맥마스터하고 통화하고 나서 김관진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미국 국민들의 여망에 따른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자기는 내 국내 정세에 위해서 뻥쳤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한국한테도 돈 내게 만든다 이런 거지 실제로 한국한테 10억 불 요구하는 건 아니다. 미국 국민용이다.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무척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김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화나는 거는 자기 나라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 이게 제일 화난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명백하게 재협상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드 비용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것도 플러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우리한테 던질 청구서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기 나라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말을 부정하느냐. 알았을까? 이렇게 말한 거죠. 알았을까? 그거 다 알았을까? 김관진이 알아들었어. 김관진이 좀 무서워서 지금 쫄고 있겠죠. 그 말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벌여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드 문제 때문에 뭐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들어온다는 사드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정치적으로 미국이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한국을 불신하고 있고 중국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압박을 놓고 있고 이건 뭡니까? 사드 가지고 그러면 미중 사이에서 완전히 사드 샌드위치가 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김관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김관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그러면 저는 조사를 해야지. 아까는 고춧가루 뿌렸으니까 저는 약간 아까 물 뿌렸으니까 이제는 청양고춧가루. 아니요, 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음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기량이 있어야 되고 일단 김관진 처벌하는 문제 먼저 얘기하자니까 그 다음에 비전을 찾아야. 김관진 처벌 간단해요.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변호사님 의견 딱 내면 됩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그래. 지금 어떻게 뭘 조사를 해? 청문회 갖고는 안 돼. 이거는 매국노 정도 수준에 되는 국가 반역 행위예요. 지금 보면요. 두 가지가 지금 모순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나서는 한미 간의 국가 간의 협상을 뒤집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안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국가 협상 없어. 유승민.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국가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소파 협정상? 협상 필요 없다. 네, 아무 허락받을 필요 없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모순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문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합의가 없고 속기록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양쪽에 서로 각기 선언만 있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냥 아주 낮은 단계의 절차만 MOU쯤 되는 또는 절차만 기입하는 정도만 있지 이걸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내 말은 그 말은 뒤집을 수도 얼마든지. 미국이 먼저 깨고 나왔고 재협상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미국발 한미 협상에 대한 파기 또는 장래적 파기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까지 인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맥마스터가. 니들 우리 돈 내주는 거는 최대한 양보해봤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각오해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협상의 입지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차기 정부가 그러면 일단 김관진은 처벌하고 조사하고 일단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조사를 해야죠. 네, 조사해야죠. 네, 청문회를 비롯하여 양국이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아젠다를 밀고 가는데 양측이 뭘 합의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보 사항이면 일부 가리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닙니까? 국회 동의 비준을 얻어 그렇죠. 있죠. 국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 동의를 안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사드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이와 같은 사드 포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뭐 터키라든가 또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최소한 MOU 정도는 체결했어요. 국가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약정서라는 게 그 실체가 이제 의심된다고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국가 간에 체결한 MOU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또 국방부의 차관복급하고 주한미군 사람들하고 해서 차관복급이 체결한 기관 간의 약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 간의 약정서에 대해서 또 2급 기밀을 또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그렇죠. 거네. 정말 중요하면은 이거 기밀을 지정하고 국민들한테 안 알려줄 거라 한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장관급이 하든지 국회 동의를 거치든지 뭔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또 거치지 않고 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또 이거 기밀로 또 지정해 놓는 자기 모순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떤 절차상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어떤 졸속 외교 에이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기 정권의 미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까라. 불러덩 내용을 다 밝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 단계로 이놈들이 하여튼 내부 문서 없애게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문서 파기한 흔적 나오면 그것도 처벌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당연히 처벌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거 없앨까 봐 걱정이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철저하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일단 수사를 맡겨보고 검찰 개혁에 또 레버리지로 삼으면 되겠네. 제대로 안 하면. 일단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 한다 그랬어요? 예, 5월 달에 지금 청문회 하려고 지금 국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어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과 동시에요. 아까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대행 정권이 외교를 안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 새 정부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지훈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실제로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판이 굉장히 어지러졌는데 이렇게 대란 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어지러 놓고 크게 다스린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자성어 되는데. 예, 판은 지금 이거 지금 13번째 썼어요. 판은 지금 현재 크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어지러졌지만은 이런 크게 어지러진 상황,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과거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갈브레이드 교수가요. 불확실성 시대의 대처 방법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 크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란 막 상황을 크게 어지럽히지만 우리는 우리 목표를 잃지 말고 코리아 퍼스트라는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하면 됩니다. 트럼프를 상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추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그 대선 지원 연설 같은데 약간 방송 연설 같은데. 아니, 트럼프하고 가서 협상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 아니 새로 찌려면 다 흐트러놓는 게 맞아요. 그 불가피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남은 몇몇의 부역자가 흔들어놨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일 수 있겠어요 이게. 사드도 마지막에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해줘서 이제 재협상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다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만약에 사드 재협상하자 그러면 또 빨갱이나 종북 좌빨에 그냥 무슨 안보관이 없대는 둥. 어느 교수가 그랬잖아요. 우파 교수가 10조 아니 10억 달러 1조 미국 우리한테 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겠다고.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슈를 미국에서 다룰 때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뭐 이 정도에서 다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전략적 무시 그래가지고 북한 핵 문제랑 미사일 문제는 대통령이 아젠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현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직 발령도 안 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젠다로 다루고 있고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을 다 불러가지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국장이 모여가지고 그에 대해서 공동 성명 형태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넣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까지 다 밝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프론트 버너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아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미국의 대통령 아젠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또 잡아야 한 되는 측면을 거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촛불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조금씩 잊혀져 가는데 사실 저는 촛불이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극복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민주화의 새로운 80년 7년 체제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박정희 산업화에 대한 신화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저는 분단체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는 사실 해결돼야 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저는 이번에 사드 그 10억 불 때문에 그동안에 여론이 불리했던 사드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니 우파에서 그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뒤집어졌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0% 초반이 찬성을 했고요. 40% 초반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한 번도 안 뒤집어졌는데 이게 확실히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결국 국민한테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국민한테 이 사드 문제를 전부 다 까발리고 얼마나 잘못했던 걸 결국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관진은 제게 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고요. 아니 이 사드 문제 해결하고 자주 국방을 세울 수 있는 하늘이 보내준 요정.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든가 수구 세력들이 제게에 빠지고 자기 덫에 걸리면은 그게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사드 문제 처음서부터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김관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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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